돈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지독한 벌레와도 같습니다. 특히 그 탐욕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피어날 때 세상은 그 어떤 지옥보다 참혹한 풍경으로 변모하곤 합니다. 강남 한복판, 수십억을 호가하는 초호화 펜트하우스. 이곳에는 겉모습만은 우아하고 화려한 두 명의 약탈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남 진수와 차녀 미연. 그들에게는 이제 곧 손에 쥘 5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황금빛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그들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언장의 행방은 오직 치매에 걸린 어머니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자신만의 세계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조차 가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지만 기이하게도 낡은 유모차 하나만은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남매에게 그 삐걱거리는 유모차는 그저 화려한 거실의 분위기를 망치는 고물에 불과했습니다. 진수는 매일 밤 양주병을 식탁에 거칠게 내동댕이치며 병력이 떨어지는 고함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려보라고. 그놈의 유언장 어디다 숨겼냐며 어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거실 구석에 세워진 유모차 바퀴만 멍하니 돌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던 미연의 인내심도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빠, 소리 지른다고 죽은 기억이 살아나겠냐며 독서를 내뱉은 그녀는 이미 치밀하게 준비해둔 계획을 꺼내놓았습니다. 미연은 얼마 전 은밀히 만난 무당의 섬뜩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가문의 정기가 서린 옛 땅에 어머니를 모셔두면 조상님이 굽어살펴 기억을 되살려줄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매에게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노모를 합법적으로 내버리고 유언장을 갈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정한 곳은 강원도 깊은 오지에 위치한 이제는 지도상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가문이 옛 폐가였습니다. 수십 년 전 버려진 그곳은 낮에도 음습한 기운이 감돌고 안개가 짐승처럼 따리를 틀고 있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남매는 어머니를 그곳에 단 사흘만 방치하기로 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고립 속에서 노모가 유언장 위치를 실토하게 만들거나 혹은 운이 좋다면 그대로 기력이 다해 유산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에게 상속되기를 바라는 잔인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륜이라는 가치는 이미 50억이라는 숫자 뒤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한 늦은 오후, 남매는 어머니를 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넣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그 낡은 유모차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차가 강원도의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수록 안개는 짐승의 눅눅한 순결처럼 차창을 덮어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자꾸만 길을 잃고 멈춰 섰으며 라디오에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기괴한 잡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폐가는 곰팡이와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하며 남매를 맞이했습니다. 진수는 짜증스럽게 어머니를 차가운 방 바닥에 주저앉히고는 짐짝처럼 유모차를 마당 한 구석에 내던졌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올 테니 여기서 기도나 열심히 하라는 차가운 말을 남긴 채 남매는 안개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보인 것은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야윈 실루엣뿐이었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남매는 비로소 지긋지긋한 속박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노모의 웅얼거림도 신경을 긁는 삐걱거리는 고물 유모차 소리도 없는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승리감에 취해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50억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즐거운 상상에 빠졌습니다. 진수는 이미 외제차 카탈로그를 뒤적였고 미연은 명품 가방들을 장바구니에 담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던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전등이 일제히 깜빡거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정체불명의 금속 긁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에어컨을 켜지 않았음에도 거실 온도는 소름 끼칠 정도로 급격히 떨어져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정막을 깨고 거실 밖 마당에서 익숙하면서도 결코 들려서는 안 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 끼익. 낡은 금속 바퀴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진수는 술 기운에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하며 거실 전등을 켰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 안개 낀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을 본 순간 그는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강원도 산속 폐가에 어머니와 함께 버리고 온 그 낡은 유모차였습니다. 미연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며 저게 어떻게 여기까지 혼자 오느냐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유모차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 밀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실 유리창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아까는 분명히 보지 못했던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어머니가 보물처럼 아끼던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인한 남매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사진 속 진수와 미연의 얼굴만이 예리한 손톱으로 파낸 듯 뻥 뚫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인자하게 웃고 있었지만 자식들의 자리는 오직 검은 구멍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집안의 모든 상식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디지털 시계와 벽시계는 어머니를 버렸던 시간인 오후 4시 44분에 멈춰 섰고 세련된 인테리어 사이로 지독한 흡취와 썩은 이끼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진수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현관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마치 벽과 하나가 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안개 속에서 구부정한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어른거렸고 그 그림자는 마치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려는 듯 손바닥으로 창문을 기괴하게 훑어내렸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이면서도 집요한 그 소리는 남매의 이성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부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갈증을 느낀 미연이 물을 마시기 위해 집어든 머그컵 안에는 어머니가 평소 끼고 있던 틀니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누군가의 입속에서 나온 듯 축축한 온기와 타액이 남아있는 틀니를 본 미연은 발작하며 컵을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소름 돋는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겨있던 안방 장롱문이 서서히 열리더니 어머니가 즐겨입던 낡은 손바지와 저고리가 마치 사람이 들어있는 것처럼 꼿꼿하게 서서 거실로 걸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형체는 없었지만 그 옷들 사이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낮은 흐느낌, 소리는 펜트하우스의 천장을 울리며 남매를 광기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수와 미연은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집안으로 침입했음을 깨달았습니다. 8천자 분량으로 대폭 보강하여 1.25배속 기준으로도 15분 이상의 넉넉한 분량이 나오도록 작성했습니다. 각 부당 약 2,600자, 2,700자 내외로 배분하여 심리 묘사와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부루부루에 바로 넣으실 수 있게 괄호 설명 없이 본문만 드립니다. 일부 황금의 감옥과 안개 속의 유기. 돈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지독한 벌레와도 같습니다. 특히 그 탐욕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피어날 때 세상은 그 어떤 지옥보다 참혹한 풍경으로 변모하곤 합니다. 강남 한복판, 수십억을 호가하는 초호화 펜트하우스. 이곳에는 겉모습만은 우아하고 화려한 두 명의 약탈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남 진수와 차녀 미연. 그들에게는 이제 곧 손에 쥘 5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황금빛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그들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언장의 행방은 오직 치매에 걸린 어머니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자신만의 세계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조차 가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지만 기이하게도 낡은 유모차 하나만은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남매에게 그 삐걱거리는 유모차는 그저 화려한 거실의 분위기를 망치는 고물에 불과했습니다. 진수는 매일 밤 양주병을 식탁에 거칠게 내동댕이 치며 병력이 떨어지는 고함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려보라고. 그놈의 유언장 어디다 숨겼냐며 어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거실 구석에 세워진 유모차 바퀴만 멍하니 돌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던 미연의 인내심도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빠, 소리 지른다고 죽은 기억이 살아나겠냐며 독서를 내뱉은 그녀는 이미 치밀하게 준비해둔 계획을 꺼내놓았습니다. 미연은 얼마 전 은밀히 만난 무당의 섬뜩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가문의 정기가 서린 옛 땅에
어머니를 모셔두면 조상님이 굽어살펴 기억을 되살려줄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매에게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노모를 합법적으로 내버리고 유언장을 갈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정한 곳은 강원도 깊은 오지에 위치한 이제는 지도상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가문이 옛 폐가였습니다. 수십 년 전 버려진 그곳은 낮에도 음습한 기운이 감돌고 안개가 짐승처럼 따리를 틀고 있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남매는 어머니를 그곳에 단 사흘만 방치하기로 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고립 속에서 노모가 유언장 위치를 실토하게 만들거나 혹은 운이 좋다면 그대로 기력이 다해 유산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에게 상속되기를 바라는 잔인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륜이라는 가치는 이미 50억이라는 숫자 뒤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한 늦은 오후, 남매는 어머니를 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넣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그 낡은 유모차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차가 강원도의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수록 안개는 짐승의 눅눅한 숨결처럼 차창을 덮어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자꾸만 길을 잃고 멈춰 섰으며 라디오에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기괴한 잡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폐가는 곰팡이와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하며 남매를 맞이했습니다. 진수는 짜증스럽게 어머니를 차가운 방 바닥에 주저앉히고는 짐짝처럼 유모차를 마당 한 구석에 내던졌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올 테니 여기서 기도나 열심히 하라는 차가운 말을 남긴 채 남매는 안개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보인 것은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야윈 실루엣뿐이었습니다. 이부 펜트하우스의 침입자와 지워진 얼굴들.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남매는 비로소 지긋지긋한 속박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노모의 웅얼거림도 신경을 긁는 삐걱거리는 고물 유모차 소리도 없는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승리감에 취해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50억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즐거운 상상에 빠졌습니다. 진수는 이미 외제차 카탈로그를 뒤적였고 미연은 명품 가방들을 장바구니에 담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던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전등이 일제히 깜빡거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정체불명의 금속 긁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에어컨을 켜지 않았음에도 거실 온도는 소름 끼칠 정도로 급격히 떨어져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정막을 깨고 거실 밖 마당에서 익숙하면서도 결코 들려서는 안 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 끼익. 낡은 금속 바퀴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진수는 술 기운에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하며 거실 전등을 켰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 안개 낀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을 본 순간 그는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강원도 산속 폐가에 어머니와 함께 버리고 온 그 낡은 유모차였습니다. 미연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며 저게 어떻게 여기까지 혼자 오느냐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유모차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 밀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실 유리창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아까는 분명히 보지 못했던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어머니가 보물처럼 아끼던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인한 남매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사진 속 진수와 미연의 얼굴만이 예리한 손톱으로 파낸 듯 뻥 뚫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인자하게 웃고 있었지만 자식들의 자리는 오직 검은 구멍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집안의 모든 상식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디지털 시계와 벽시계는 어머니를 버렸던 시간인 오후 4시 44분에 멈춰 섰고 세련된 인테리어 사이로 지독한 흡취와 썩은 이끼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진수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현관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마치 벽과 하나가 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안개 속에서 구부정한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어른거렸고 그 그림자는 마치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려는 듯 손바닥으로 창문을 기괴하게 훑어내렸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이면서도 집요한 그 소리는 남매의 이성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부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갈증을 느낀 미연이 물을 마시기 위해 집어든 머그컵 안에는 어머니가 평소 끼고 있던 틀니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누군가의 입속에서 나온 듯 축축한 온기와 타액이 남아있는 틀니를 본 미연은 발작하며 컵을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소름 돋는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겨있던 안방 장롱문이 서서히 열리더니 어머니가 즐겨입던 낡은 손바지와 저고리가 마치 사람이 들어있는 것처럼 꼿꼿하게 서서 거실로 걸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형체는 없었지만 그 옷들 사이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낮은 흐느낌, 소리는 펜트하우스의 천장을 울리며 남매를 광기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수와 미연은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집안으로 침입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삼부 유모차의 저주와 영원한 폐쇄,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진수야, 미연아, 엄마가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는 나지막하고 인자한 목소리. 하지만 인터폰 화면에 비친 복도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흐르는 복도 바닥에 진흙 묻은 맨발, 자국이 현관문을 향해 하나둘씩 선명하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삐비빅 삐비빅. 도어락이 스스로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육중한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사이로 산속 폐가의 지독한 안개가 쏟아져 들어와 거실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유모차 바퀴 소리는 점점 더 빨라졌고 남매는 비명을 지르며 집 안구석으로 몰렸습니다. 남매는 살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도망쳤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마자 내비게이션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목적지를 자동 설정했습니다. 목적지는 다시 그 강원도 산속 폐가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힘에 홀린 듯 그들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안개 자욱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다시 도착한 폐가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벽면은 남매가 그동안 어머니에게 보냈던 가식적인 생활비, 영수증과 유언장의 위치를 묻는 협박성 편지들로 빼곡히 도배되어 있었고 그 모든 글자 위에는 붉은 피가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남매는 방 한가운데서 서로의 손을 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2대의 새로운 유모차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진수와 미연의 이름표가 정갈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치매로 초점 없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자식들의 모든 죄악을 꿰뚫어보는 서늘하고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남매가 그토록 갈망하고 형제끼리 싸우게 만들었던 50억 유언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눈앞에서 그 종이를 라이터로 태워버렸습니다. 너희가 원한 것이 고작 이 종이 쪼가리였느냐는 물음과 함께 유언장은 검은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남매의 탐욕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수가 울부짖으며 타오르는 종이 조각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그의 몸은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듯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싸늘하게 웃으며 이제 남은 유산은 너희 둘뿐이라며 읊조렸습니다. 죽어서도 내 곁을 떠나지 말라는 어머니의 서늘한 명령이 떨어지자 남매의 몸은 기괴한 소리를 내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형체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이름표가 붙은 유모차 안으로 빨려들어가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찬 채 유리알처럼 굳어버렸고 입은 영원히 봉해졌습니다. 비명은 산속의 짙은 안개 속에 갇혀 밖으로 단 한마디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유모차의 낡은 가죽과 하나가 되었고 영혼은 차가운 금속 프레임에 귀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소름 끼치는 폐가 주변을 지나던 등산객들은 기괴하게 일그러진 표정의 커다란 인형이 담긴 유모차 2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모차를 밀고 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한 노파의 뒷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천륜을 벌인 자들은 이제 그들이 내버렸던 그 낡은 유모차 속에서 영원히 어머니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유산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등 뒤가 평소보다 서늘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소름 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괴담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더 기괴한 이야기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창밖엔 무엇이 보이나요? 지금까지 언노운 썰이었습니다. 오늘도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